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 방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 가는데 부산 방향으로 잘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려가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잘 내려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도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향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부동산 시장 되게 혼탁하고 뭐 정책 나온다고 했어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서 계속 머물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취준록세 인하가 언제 될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하고 빨리 또 진행돼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하지만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또 옥석을 찾아야 되고 그 옥석 찾아서 잘 진행해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FTA 체결 이후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억밖에 없는데 빌딩을 쳐다본들, 저 100억, 200억도 쳐다본들, 그거는 내 몫이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또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그 금액대도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금액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뭐 컨셉을 여기 지금 보시니까 투자를 하실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 컨설팅을 잘 해서 컨설턴트로 거듭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이름 안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요. 네, 제 이름은 임국입니다. 저희 회사가 R-Asset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고 저희가 부동산을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취득을 해서 정말 그분한테 맞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어떻게 보유를 해서 최고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후에 양도하실 때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절세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적인 부분을 조언을 드려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좋은 그 최대의 절세를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해드린 게 저희 임무고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원래 수석연구원이었었는데요. 이사를 지금 했습니다. 이사라고 해서 일만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제가 경험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듣는데 전세가 66주 상승했대요. 66주면은 거진 뭐 1년이 넘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인데 그렇다면 2014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아는 부분을 조금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분들이 앞으로 2014년도에도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나올 겁니다. 이 전세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전세가 없으니까 계속 오르겠죠. 전세를 들어가려는 분들은 계속 나타나고 전세를 공급은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가의 원룸을 알아보는 데 가보면 동네 부동산을 하는 말이 원룸을 찾는 사람들은 80%가요 전세를 찾는다고 합니다. 80%가 20%가 어떻게 보면 월세를 찾아요. 근데 공급은 반대로 20%가 전세고요 80%가 월세예요. 비율이 6대4, 7대3도 아니고 8대2 수준까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워낙에 없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최근에 법정 수수료까지 인하 얘기도 나오잖아요. 원래는 수수료가 3억 이상 되면은 이하까지 0.3%에서 3억 넘어가면서 협의로 정적 부부를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2년 전만 하더라도 3억 이하 전세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 66주 동안 상승하는 동안에 전세가 대부분이 3억이 넘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가는 5억 정도 수준인데 전세가 3억 5천, 막 4억까지 올라가요. 근데 물량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물가 하나 왔는데 전세 들어갈 수요가 10명, 막 5명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부동산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없겠다고. 부동산 여기다 얘기하고 여기다 얘기하면 물건 하나 딱 나오면 부동산마다 막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제가 현장에 이 한참 오를 때 잠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가장 좋은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전세가격이 오르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터넷의 발달이요 이 부동산 시장의 발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확인 매물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세 조사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부동산마다도 공동중개라는 걸 합니다. 공동중개가 뭐냐면 공인중개로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개라는 게 이루어질 때요. 매매로 따지면은 매도와 매수가 있겠고 만약에 전세처럼 임대가 들어가면은 임대와 임차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중개 수수료라는 게 어떻게 되죠? 한쪽에 받나요? 양쪽 받잖아요. 그래서 매도, 매수 이 수수료를 각각에 다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사무소들이 연합을 합니다. 나는 매물 위주로, 나는 매수 위주로. 실질적으로 매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요, 다 우리가 부동산 가보면은 수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다 어떻게 먹고 사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각마다 정말 주력 업종이 있고요. 또 주력 업종 중에 아파트를 예를 들자 하더라도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매물 작업에 정말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들, 아파트 주인들하고 유대관을 맺고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활용하던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계속 고객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부동산이 결합돼서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도 부동산이 예전에는 중개, 공동중개를 전화상호했다면 이게 인터넷 발달로 공동중개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피어났어요. 엄청 많아요. 부동산마다 2개, 3개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매물이 올라오면 공동중개 사이트에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한 동네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동이라고 하면 삼성동에 뭐 알파카 아파트가 매물이 하나만 올라옵니다. 하나만. 그러면 매수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계속 찔러대면 이 물건은 금방금방 소진이 되죠. 어쩔 때는 전세 물량이 없을 때는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 되면 팔려요. 예전에는 내가 물건 있어도 내 손님만 맞추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며칠이 걸렸지만 이런 중개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서 오전에 나왔는데 오후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오전에서 오후 나갔대. 옆집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놨는데 더 비싸게 내면 나가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세가 또 올라가요. 또 나가요.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전세의 물량도 같이 빨리빨리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런 효과가 아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전세 시장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발달도 좀 있다는 걸 좀 염두해 두고 갈만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세 시장 자체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계속 들어간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사실 전세만 가긴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내가 굳이 세금 들여서 취등록세 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수익형 부동산이 계속 인기를 끌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시장 자체를 우리가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경기가 사실 어렵거나 좋거나 할 때 주택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를 놓더라도요, 상가를 세를 주게 되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월세가 막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택으로 가면은 그래도 공실의 위험이 아주 공급이 많은 것 외에는 그렇게 좀 적죠. 그러다 보면은 주택이라는 부분은 좀 안정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보면은 주택시장에서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는 돈이 전세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매매로 가게 되면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보면 월 임대에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사시는 분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 월 이자가 나가야 되고, 또 취득세가 나가야 되고, 재산세 나가야 되고, 건강의료보험 나가죠. 이게 지역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취득함으로써 내는 이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집을 안 사요. 안 사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대충 66주면은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을 때예요.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을 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집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렸었죠.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 기다리는데 다른 주택이 새롭게 나와도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를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전세를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집을 원래는 전세 살던 사람들이 20평에서 30평을 옮겨가고 40평을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만 인기가 있었는데 그걸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부동산이 동맥경화가 걸렸죠. 안 움직였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안 하겠다. 그래서 행복주택. 근데 그놈이 그놈이죠. 네. 근데 행복주택에서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반반도 심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 인식 자체가 전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집을 안 사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또 집값 떨어지니까 또 안 사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요즘에 그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니까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월 소득도 없는데 기껏 해봐야 이제 은퇴해가지고 요즘에 몇 세가 살죠? 여자분들 80세 넘죠. 그렇죠. 근데 은퇴 뭐 50 몇 세 해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 30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30 몇 년 동안 어떻게 살까 빠듯한 거예요. 집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있는 집 없애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집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월 임대료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더불어서 1, 2인 가구가 더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세 수요랑 임대, 월세 수요랑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월세 전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월세 전환율? 이걸 좀 보고 할게요. 예전에는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연 12%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으니까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 남죠. 9천만 원이 연 12% 하니까 90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연 수익률이 6%로 떨어졌어요. 월세 전환율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왜 6%냐?
전세 가격이 예전에 1억짜리가요. 전세로 들어가니까 1억 5천 원 정도로 올라탔어. 1억짜리가. 그랬는데 월세는 기준치가 1억 5천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1억의 기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준 전세가. 그래서 1000에 90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월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찾는 사람들은 80%, 월세 찾는 사람은 20% 하니까 이 90만 원 자체도 80만 원으로 다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에 89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5천에 비해서 9천 수준이니까 연 6%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세는 올라가고 거기에 붙여진 월세가 전환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1억 5천짜리를 월세로 하면 어떻게 나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억 5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한 2천에 12%면 130만 원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대략적으로 월세를 곱하기 한 1년치에서 보증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보증금이 뭐냐면 월세에 대한 담보잖아요. 만약에 월세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밀린 월세랑 공과금을 합쳐서 내가 얘를 쫓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명도에 대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1년치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 싶은 보증금 3천이다.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1억 2천만 원 남잖아요. 1억 6천에 6% 정도로 해가지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월세 전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수준입니다. 아파트. 우리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찾는데 그 중에 아파트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만큼 아파트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소형 아파트도 그렇게 떨어졌죠. 소형 아파트도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그 비율로 하자면. 월세는 못 쫓아갔어요. 근데 전세는 엄청 올라갔어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딱 전세가 예전에 1억이었다면 지금 전세가 약 한 1억 5천. 그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수익률을 어차피 계산하는데 지금 수익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요. 부동산을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IMF 이전에는요. 쉬운 얘기로 땅을 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영인의 집이 얼마에 팔렸으면 우리네 집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거래 사례를 많이 비교를 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걸로써 가격 산정을 많이 비교했었습니다. 옆에 10억에 팔렸으니까 나는 12억. 그리고 옆집에 15억에 팔렸으면 나는 18억. 그렇게 됐었는데 IMF 이후로는요.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는 걸 많이 쓰죠. IMF 때 저희가 그 외화 보유액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많이 갖다 팔았죠. 저희 부동산을 많이 파니까 외국에서 와서 타는데 이 건물을 사서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임대료를 올려놓고 되팔고 그런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수익률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실제 발생하는 실현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수익률이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 있잖아요. 투자 금액을 연 임대료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 연 임대료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게 바로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우리가 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을 맞춰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수익률 투자 금액
요 금액을 잘 한번 보셔야 되고 임대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보증금 제도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월 임대료가 500만 원 나왔을 때 이 방식 자체 구할 때는 이거를 1년치로 바꿔야 돼요. 1년치. 그러면 500 곱하기 12달 되겠죠. 1년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에다가 6천만 원. 6천만 원을 실제 투자 금액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10억이라면 여기에 월세가 50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약 1년치를 정도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으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500만 원에 1년치니까 보증금은 최소한 6천만 원 정도는 있겠죠. 건물에. 그러면 실제 보증금을 뺀 우리가 매매금에서 보증금을 뺀 9억 4천만 원. 6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 나눴을 때 나오는 수익률이 일반적인 수익률입니다. 그 수익률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연 수익률을 계산할 때 500만 원이죠. 곱하기 12달 했죠. 그럼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0억이라는 매매 금액에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요즘 최근 저금리잖아요. 저금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억 중에 대출 10억 중에 5억을 대출을 받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증금하고 대출 받는 금액하고 빼면 실제 투자되는 돈이 나와요. 그럼 실제 투자되는 돈이 4억 4천만 원 되죠. 그러면 내가 실제 여기서 대출 받을 때 실제 투자되는 돈은 4억 4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매월 이자라는 게 나가잖아요. 돈을 그냥 빌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갖고 올 땐 이자를 빌려오죠. 그러면 보통 5억을 만약에 우리가 좀 많이 주고 5%를 빌려온다고 쳤을 때 1년이면은 2,500만 원이죠. 모으시고 연 이자가 2,5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월 수입 곱하기 1년치 12 했던 6천만 원 여기에서 월 이자 1년치 하니까 2,500만 원 빼면은 3,500만 원 그렇죠? 3,500만 원을 실제 투자되는 돈, 내 돈 4억 4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나오나요? 7.9. 7.9%. 여기에서 여기는 6.38. 그런 것처럼 보시면 약 1%의 수익률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상가를 사는데 5%의 대출을 받아서 1%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지렛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이 상가 건물이 시대 상승을 한다라는 걸 봤을 때 내가 9억 4천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4억 4천만 투자해 놓고서도 이런 상승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수익률 방식인데 이런 수익률을 서로 어떤 비교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예금 금리가 최근에 뭐 하면 3%? 많이 나오면 3%죠. 그리고 세금 떼고 뭐 하면 실질적으로 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2%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내가 돈을 활용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에서 3%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넣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보다 더 벌려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물을 샀다 쳐요. 그러면 대출 받았을 때 아까 7.9%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 이 정도는 나오겠다 라고 기대 수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빼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등록세 나가죠. 재산세 나가죠. 또 월 소득이 생기니까 종합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나가죠. 종합소득세 나가고 돈 많으신 분들은 종부세 나가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사 밴드에다가 저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 종부세 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가 건물 종부세 내면 80억 이상 있어야 돼요. 재산이. 상가 건물로. 근데 그거 몰랐나 봐.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종부세 내는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주택은 부업이죠. 네. 주택 부업자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부세 내야 되고요. 재산세 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의료보험 내야 되고요. 또 건물이 깨끗하고 신축이면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계속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감가상각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 같은 하는 돈이 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가 교체될 때마다 세입자 교체 비용이 나가겠죠. 주택 같으면 도배장판 나갈 것이고요. 또 어쨌든 부동산 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그런 어떤 교체 비용들이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뽑아주는 데는 거의 한 군데도 없다고 보셔야 되죠. 이것까지 사실 어떤 컨설팅이나 부동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고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요 취득세는 여기 법무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재산세 이거는 뭐 나라에서 매길 것이고 양도세 그런 건 세무사가 매길 것이고 종합소득세도 세무사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이 6%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이 뭐 지금 건물을 치지만 건물이 실질적으로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들이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를 얻었을 때 어떤 요구 수익률보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걸 계산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막연하게 7.9%다 8%다 이게 정말 수익률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우린 비교치가 필요하잖아요. 얘는 몇 점짜리고 나는 몇 점짜리인지 필요하니까 어차피 나가는 비용은 똑같으니까 얘가 12%인데 내가 8%면 안 하는 거고 얘가 8%인데 내가 12%면 할만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지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수익률을 잘 아시죠? 이 수익률이 암산으로 바로바로 대충 나와줘야 바로바로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 앞에서 본 앞에서 뭐 계산기 두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건축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건축 시장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예전에는 서울 도시만에서 많이 지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신도시나 이 택지개발지구로 많이 번져 나갔는데 그 안에서 서울이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그래도 투자를 하려면 서울에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투자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세를 활용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서울 지역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매매를 할 것이냐 분양을 받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이 아파트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든 뭐든 간에 샀을 때 파는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상가가 되든 아파트가 되든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수익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수익률을 높여놔야지만 내가 출구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시장을 많이 노크를 하는 게 매매는 내가 지금 만약에 5년짜리 샀다. 3년 후에 팔게 되면은 합이 8년 되죠.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건 주택이라는 건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애매해지잖아요. 10년 때부터 보일러 고장나고, 그렇죠? 집도 노후되고.
그 다음부터 팔려고 그러면 뭔가 애매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땅은 그대로 있지만 건물은 어쨌든 간에 늙을 수밖에 없어요.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음마 아파트를 가격을 높이 보는데 건물로 보나요? 아니죠. 그 입지 여건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연수가 최소 20년 이상 돼야 그래도 안전진단이라고 받을 수 있고 하는데 10몇 년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10몇 년에서 재건축 기다리면 또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년짜리 아파트 3년, 5년 있다가 판단하는 자체가 애매해지니까 대부분 분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입주 전까지 약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데 아파트 시기 좋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양들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분양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당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지분을 삽니다. 지분. 이 지분을 사가지고 아파트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재개발. 해서 아파트 지분을 살 때는 예전엔 소액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 지역 중에 조그마한 빌라 하나만 사도 이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하니까 해가지고 프리미엄도 주고 사기도 하고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액 투자 가능했던 것들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평당 1,000만 원 하던 것들이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심지어는 용산에 1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소액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같이 먼저 한 발 앞서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가 움직이는 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고 해서 팔라고 내놔서 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50% 이상들이 움직이는 시장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됐던 어디가 제일 많아요? 소액 투자가 제일 많아요. 소액 투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에 사람들이 몰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나는 이 시장에서 빠져서 또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시장을 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여기에 또 뭐 왔다 그럼 또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수익률이 여기서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려고 좀 온 거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여기서 돈을 못 벌겠다 하니까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재개발 예정지로 가죠. 예전에 뉴타운, 1차 뉴타운 있고 2차 뉴타운 있고 있었잖아요. 그 뉴타운 발표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뉴타운 가능한 만한 지역들을 다 뽑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어디 지역을 후보에서 올라온 지역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합니다. 어디가 뉴타운이 될지를. 해서 맞추면 대박이고요. 못 맞추면 쪽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맞춘 데도 지금 안 되잖아요. 창신동 뉴타운 됐다가 지금 또 사업 안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정지로 가가지고 재개발 예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빌라 건축이 가능하죠. 빌라 건축이 가능해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앞서서 이런 건축을 알아야 또 수익형을 어떻게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건축 제한 구역으로 느끼게 됩니다. 쉬운 얘기로 집도 지을 수가 없고요. 수선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슬러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사놓고 입주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재개발 예정지 지정돼 있는 데하고요. 지정돼 있지 않는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는 안 돼 있는 데가 더 싸요. 아니, 안 돼 있는 데가 더 비싸요. 가격이. 재개발 되어 있는 데는 단독주택 가격도 더 쌉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사가지고 10평씩 나눠서 팔 수가 있어요. 지어져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평을 그대로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더 비싸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건축이 가능하니까 빌라를 지어서 팝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와서 빌라를 하나씩 샀었어요. 그래서 막 사다 보니까 주변이 예정지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어디로 갔느냐? 재개발
하신 분들이 이주하는 지역이다. 이주.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 안에서 살던 거주민들이 여기가 철거됐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파트 삽니다. 하지만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못 살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오는데요, 5억 가지고 집을 사주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한 2억 5천 가지고 전세를 얻어주는 분이 계시고요,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5천만 원 가지고 전세 얻는 분이 계세요. 스타트가 다르잖아요. 쫓아가려도요, 이분들이 이웃 쫓아가기는 로또 당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받은 유산이 없으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 한 이유가 뭐냐면 한번 가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가겠죠. 네. 근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아파트를 살겠지만 아파트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빌라를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빌라 시장하고 아파트 시장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라고 무시할 게 없고 아파트라고 무시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투자 방향은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요, 소액 투자를 위해서 다 빌라를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개발 이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빌라를 지어서 또 판매를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재개발 이주할 사람 이주하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안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진행되다가 주로 그래도 2008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것도 한강 중심에다가요 이런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중심에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 분들이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사시거나 강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강남에 더 이상 소위 투자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어디로 왔냐면 용산으로 왔었어요. 용산으로 와가지고 정말 지분 쪼개기니 뭐니 이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이분들이 또 다시 반대가 합정동, 망원동, 성수동 등등 한강 주변이었어요. 한강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간 데가 영등포구. 영등포구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였어요. 중공업 지역이 많았었는데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다른 데보다 높죠. 다른 데는 일반 용적률이 250%, 200%라고 하면 중공업 지역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었을 때 2배를 더 지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땅에다가 2배를 더 지을 수 있다면 땅값이 2배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투자들이 들어가는데, 중공업 지역에 원래는 공장밖에 못 짓게 돼 있다가 이때 시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풀어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또 묶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어줍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기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빌라 시장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인데, 이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피스텔. 왜? 수익형이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내가 여태까지 흔히 만나봤을 때요, 수익형 부동산 찾으러 와요. 근데 막상 수익만 주잖아요? 안 좋아요. 꼭 한마디로 오를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가 오르든 간에 월세뿐만 아니라 오르는 것까지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르는 것까지도 신경을 또 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100% 수익률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수익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피스텔 도시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주택이고요. 네. 이건 주택이고 이건 업무용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다 보니까 우리 취등록세가 원래 취등록세가 4.6%예요. 그렇죠? 뭘 사도 4.6%예요. 원래가. 근데 주택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50% 감면해줘가지고
2.3%예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게 이거를 영구적으로 1%로 낮춰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등록세가 낮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나중에 양도세는 낼 때 실질적으로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면 주거용으로 나오겠죠. 이건 주거니까 주거용이고.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도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도시용도 사업자를 낼 수 있잖아요. 지금 오피스텔도 주거용을 사용한다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고 이것도 주택 임대 사업자 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랑 그냥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오피스텔은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오피스텔 가격에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나눠서 건물분의 10%가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토지가 만약에 6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6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고 있어요. 이 부가세를 낸 것을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급해 줍니다. 이 600만 원을. 근데 주택으로 쓰게 되면 이 환급을 못 받아요. 이 도시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가세라는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나 임대 사업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이 취등록세 면제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그 오피스텔 파는 데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취등록세 4.6%를 낼 거냐,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4.6%를 낼 거냐, 아니면 부가세 환급받지 말고 이 4.6%를 내지 않을 거냐, 항상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하면은요. 네. 주택의 경우에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양도세가 없어지잖아요. 5년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함정인데 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혜택을 줬어. 근데 혜택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가한 게 5년이에요. 5년 동안 팔지 말아라. 근데 100% 못 팔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팔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세입자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세입자가 매매해서 사업자 매매를 할 때, 또 임대 사업자한테 팔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팔 수 있어, 5년. 근데 5년 후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양도소득세가 지금 우리가 6에서 8%잖아요. 이런 일반 세율로 가는 거, 일반 세율로. 네. 지금 현재 중과세 제도가 아직 있는 거잖아요. 중과세 제도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중과세를 없앴단 말이죠. 근데 중과세가 예전에 부동산이 폭등할 때 투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고 우리가 중과세 제도를 매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중과세가 엄청난 법이었었잖아요. 막 50%, 60%면요. 피땀 흘려 벌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부동산 해서 살 떨리면서 계약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과세 제도가 한참 올라갈 때 만든 건데 이것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좀 보소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에서 중과세 제도로 가는 거고 일반 세율로 가는 거지 양도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해서 우리가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사업자를 냈을 때는 꼭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도시용하고 오피스텔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약간 질문하는 게 제가 헷갈리는데 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걸 주택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요. 이 안에 매매 분양 받을 때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업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가세를 세무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했을 때 부가세가 약 600만 원 들어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600만 원을 환급을 해줘요. 우리가 1억 주고 샀는데 600만 원을 돌려줘요.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걸 주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을 안 돌려주는 거죠. 네. 이 부가세라는 거는 1년에 10%씩 없어져요.
내가 600만 원 냈으면 1년에 60만 원씩 없어져요. 그래서 10년을 갖고 계시면 이 부가세 자체가 다 없어져요. 근데 주택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내는 게, 그쵸.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는 건데, 사업자 업무용을 쓰면 요거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용을 쓰고 있다가 내가 5년 후에 주택으로 사용해요. 5년 후에. 그러면 이 600만 원 받은 것 중에 5년이니까 아까 제가 10년이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5년 후에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5년 후에. 1년에 10%씩. 그래서 이 부가세 부분은 세무서에서도 끝까지. 그리고 아까 5년 면제 있던 양도세 면제 같은 경우인데, 이번에 법정이 1가 1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했을 경우에, 네. 그거 같은 경우 5년 동안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잖아요. 근데 1가구 1주택자가? 네. 1가구 1주택 매도자를 매수할 경우에, 네. 그때는 그 매수 이후에 5년 동안 양도세를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게. 근데 그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 거주 기간의 의미가 없고 단지 소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양도세 이제 그 기초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어떻게 해요? 보유도 해야 되고 거주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주 요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유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이대책이에요. 다이대책에 양도세 5년간 감면 혜택을 줬는데, 하나는 그 신규 주택이죠. 신규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하나는 요것처럼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규정을 마친 사람 거에 부동산 샀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양도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년 후에 팔면은 1년치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비과세 규정이 현재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규정을 맞춘 사람 것을 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 규정은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년 동안 보유만 했으면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만 하면 내가 그걸 샀을 때 5년 동안 양도세를 걷는 제가 헷갈렸는데 보유 기간이 5년을 꼭 채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이니까 2년만. 예, 3년이나 2년 후에 팔았을 때도 다 마찬가지로 감면이에요. 최소 2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1년 있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1년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어차피 그 규정을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누나 공부해요, 공부. 따로. 왜 이 시간에 흘려서. 어떤 부분이야, 이 시간? 세법이 많이 바뀌었네. 예, 갑자기 세법으로 가게 된 건데, 내가 어디 얘기를 하고 세법으로 가게 된 거야. 그쵸. 또, 오피스텔하고요, 도시형하고 보게 되면, 일단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베란다나 발코니를 확장을 하자는 많이, 이 확장 면적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수익형 부동산이긴 한데 도시형은 워낙 많이 얘기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다 이해하실 거예요. 2009년도부터 그 건축법 완화시켜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똑같이 도시형처럼 60제곱미터당 한 대씩 주차 한 대씩 뽑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오피스텔은 어디냐면 상업지역에 좀 많이 지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주거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잘 붙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파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가 사업 현장이 이만하다 보면 업무시설 여기 오피스텔은 좀 요만하고 여기 도시형은 요만하다고 보면 돼요. 집 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살 거고요. 빌라에 사는 사람은 빌라 살 거고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살 거고 다 이렇게 맞은 제 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세권에다가 짓는데 주로 상업 쪽에서 많이 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타산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용지에다가 뭐 600%를 받아 짓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땅은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는 100세대를 짓고요. 도시형이 주변에 똑같은 세대인데 100평에 100세대를 짓고 이거를 만약에 2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어디가
어디가 더 많이 땅을 깔고 앉아 있겠어요? 도시형이 더 많이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결국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 나눠지는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비교하는 PC방하고 비교가 똑같이 딱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 안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오피스텔이 원래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1000에 예를 들어서 이게 80을 받았었는데 또 하나가 생기면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 이 80이 어떻게 될까요? 70, 60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새로운 오피스텔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이 몰려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공실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가격을 낮추는 거죠. 한 달만 공실이 생겨도 이 8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요 자체를 못 받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 버렸더니 10만 원 깎았더니 공실이 안 생겨. 다른 사람들이 80만 원인데 나는 공실이 생길까 봐 70만 원 이러더니 공실이 안 생겨. 이 부분들이 다 같이 가격 하락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옆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생겨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존 오피스텔은요, 이미 지금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매매를 주로 하실 건데, 현재 1000에 예를 들어서 80만 원 들어있다. 이게 뭐 1억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수준이 계속 갈 확률이 좀 높죠. 기존에 계속 임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실 거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데, 1000에 80이 주변 시세면은 보통 1000에 90에서 100 정도 그러죠. 그리고 매매가는 2억 원이 넘을 겁니다. 주변에 1억 6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신규 분양을 받으니까 얘는 얘한테 몰려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할래니까 겁이 나고요. 얘는 과연 정말 90에서 100, 얘는 수준이 80만 원인데 얘는 정말 90, 100이 될까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제 생각인데 80짜리는요, 얘가 생김으로써 옮겨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0만 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70만 원짜리는요, 주변에 70만 원짜리 얘는 90, 100을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는 80만 원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비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 임대 수요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서 이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이 임대 수요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 두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많으니까 한 번에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확정 수익률을 만들어주죠. 확정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10%. 근데 이게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1년간 또는 2년간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아까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줘가지고 원래 8%가 될 만한 수익률이 10%를 만약에 맞춰준다 라고 했을 때 1억짜리면요 2% 올랐으니까 1억짜리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이죠. 2% 올랐으면 1억짜리 확정 수익률 보장해줄 때 원래는 8%예요 수익률이. 근데 회사에서 10%를 보장해준대.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을 매월 20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되겠죠. 20만 원 정도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 통장에 찍어줘요. 20만 원을. 그래서 10%를 맞춰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80만 원인데 월세 들어온 게 근데 매도자, 분양받은 사람한테 100만 원을 20만 원 더해서 찍어줘요. 그럼 사는 사람 20만 원 더 받으니까 되게 좋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8%일 때, 10%일 때 가격 차이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10만 원을 더 좋아서 들어갔겠지만 만약에 가격을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 8%가 맞다라고 하면 이거를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매매 가격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근데 10%를 해주니까 우리는 이거를 1억 주고 산 거예요.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월세가 더 들어와서 기쁘겠지만 나는 통장에서 내 돈 2천만 원을 더 주고 산 거예요. 수익률 계산의 방법에 이 혼란성이 이런 부분에 오류를 가져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 임대료 수익률이 높았다 해서 매매 금액을 더 지불하는데 용돈을 더 주고 나는 이거 1년에 200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수익률의 오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면서 확정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정 수익률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행사가 자신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익률을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피스텔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텔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익률 몇 프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했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확정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다가 그 다음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기업형 주택 임대관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일본에서 외국에서는 기업형으로 자기네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관리해주면서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원룸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요. 상가랑 원룸과의 가장 큰 차이죠. 건물 10억 정도 있는 분한테 원룸 건물 사실래요, 상가 사실래요? 라고 하면은 원룸 해보신 분들은 100% 상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룸은 예를 들어서 원룸이 16세대 정도 있다. 보통 1년 계약하잖아요. 1년에 16번을 찾아다녀야 되고요. 고쳐줘야 되고요. 또 월 임대료 안 나오면 뭐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상가는 딱 들어와 버리면 자기네가 알아서 해. 아주 진상만 만나지 않으면 월 임대료만 잘 나오면 신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네가 나갈 때 임차인도 맞춰놓고 나가. 왜? 권리금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원룸이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소액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는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 한 10억이라도 도시형이라면 16개 나눠서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액으로도 변환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원룸의 세입자는 상가에 비해서 되게 착한 세입자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귀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뀐 게 최근에는 이런 주택을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밑에 세 주면서 다가구리 빨간 건물 있잖아요. 세 주면서 할아버지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쓰레기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건물을 샀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청소해주는 데도 있고 뭐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형 관리에다 맡게 되게 되면 청소부터 주택, 우리가 세입자들이 16명 중에 어떤 놈들이 있냐면 밤 12시에 술 먹고 13점 먹었다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사 들어와가지고 또 밤 12시에 뭐 안 된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 많이 오면 비 된다고 전화하고요. 눈 많이 오면 눈 많다고 전화하고요. 임대 관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귀찮아 죽습니다. 아주. 그리고 밤에 막 술 먹고 전화 막 울면서 전화해요. 13점 먹었다고. 그래서 죽는데요. 그래서 되게 힘들대요. 진짜로. 이 원룸 임대 월세 받는 게 진짜로 자기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전문적인 업체들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 안 내봐요.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월세 내는 사람한테 월세 안 나온다고 전화하면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불편해서 전화하기 되게 싫어해. 집주인들이. 근데 이제는 임대관리 업체가 이런 것까지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투자를 해. 근데 세입자가 집 나간다고 그래. 이거 자기가 내놔야 되는데 만기돼서 나가니 어차피 내가 올라가서 내놔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로 한 번씩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계약 쓰기도 전에 내가 뭐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부동산만 아니면 집 내놔야 되고 뭐 내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탁을 맡기고 나는
통장에다가 매월 얼마씩 찍히는 것만 확인하는 절차가 최근 들어서 예전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관리사업체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서비스 레지던스.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그냥 받아가지고 입구는 저쪽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내가 세입자를 다 찾아야 되고 도리장판 해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레지던스는 뭐냐면 똑같이 오피스처럼 분양을 하는데 이 자체의 레지던스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서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 내국인이 됐던 간에 중단기로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 세를 주고서 자기네가 관리를 해줍니다. 요보다 훨씬 더 관리를 많이 해줘요. 심지어는 아침에 뭐 조식 서비스라든가 세탁물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까지 관련돼서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월 100만 원 주고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단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살아야 돼요. 레지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여기가 나니까 이 레지던스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해서 서비스 레지던스로 관리를 해주고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받아서 자기네도 경비가 나가잖아요. 지금 월급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 수익을 돌려주는데 이 수익률이 100만 원보다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마케팅,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사업한 데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 오피스텔을 내가 임대를 주면서 마케팅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규 분양 받으면 기존에보다 비쌀까봐 안 나가고 여기는 새로 생기면은 비싸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또 월세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이 생겨나요. 마케팅 하나가 없이 난 그냥 집만 딱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걱정만 하는 사람이라면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득금을 주는 거죠. 부동산이 점점 사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레지던스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레지던스 사업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잘하는 업체가 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이고요. 잘 못하는 데서 한번 수익이 내려가면 저거는 그냥 냅둬도 월세가 나갔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사용 안 하면 누가 이 임대를 주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분양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셀 테니까. 그래서 서비스 레지던스가 나오다가 마지막 나오는 게 최근에 나오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데 호텔을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 호텔은 돈 많은 사람이 호텔 지어놓고 자기네가 운영을 했었죠. 해서 호텔 주인 사장이다 뭐 회장이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가부집 뭐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오피스텔처럼 한 채 한 채씩 분양을 합니다. 호텔. 해서 라마다 호텔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라 호텔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서 호텔 영업을 합니다. 똑같이. 하고서 거기다 수익금을 나눠드리는 구조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호텔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업을 잘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수익률 부동산이 이렇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누군가가 전문가가 관리를 해줘서 수익금을 날려주는 그런 시대로 좀 많이 갈 거예요. 오피스텔이 됐던 상가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저 주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업체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보시는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그 투자 방법 여기까지 지금 많이 있어요.